요즘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죠. 이럴 때면 늘 나오는 말입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근데 어쩝니까? 맞는 말인데, 그쵸? 물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집 가정경제 그리고 내 자산을 키우기 위한 재테크 중요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알지만요. 막상 재테크를 하려고 해도 어디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막막하다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재테크를 모르는 MZ세대부터 흔히 말하는 금융문맹, 돈알못, 투알못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재테크 그까이 거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경제수업이라는 책의 저자이시고요. 재테크 전문가이십니다. 한재민 작가와 함께 돈의 개념 그리고 재테크의 기본 법칙 또 내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재테크 방법까지 총체적으로 물어보고 배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작가님과 인사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재민입니다. 네, 인사 부탁드려요. 저희 청취자분들이 처음 뵙잖아요. 네, 부동산과 금융을 다룬 지 20년 차 됐고요. 수많은 분들에게 돈에 관해서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 양쪽을 다 조언을 해드린 전문가라고 하겠네요. 개인적으로는 한 딸내미 아빠입니다. 네, 이번에 대학교 갔어요. 네. 그렇군요. 아유, 딸 키우느라고도 고생하셨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 작가가 작가님하고 저희 작가가 돈키호테 작가가 작가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듣고는 빵 터졌더라고요. 재테크 전문가로서 부부싸움 빼곤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분야로만 집중하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원론적인 얘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실제로 투자하는 법부터 비롯해서 돈에 관한 개념까지 잡아주다 보니까 그리고 세금이 또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직업을 이해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지금도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냥 부부싸움 빼놓고는 다 물어보셔라.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겪는 게 다 돈에 관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사고가 나도 결국 돈이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에 대해 궁금하면 세금과 관련된 전문가를 모시고 부동산에 대해 궁금하면 부동산 전문가를 모시고 투자에 대해 궁금하면 투자 전문가를 모셔야 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돈에 관련된 거라면 다 물어봐도 된다. 네, 웬만큼 집중했어요. 사실은 뭐 개인적인 투자까지 하면 거의 3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10년당 하나씩 전문가 길만 파도 한 3군데는 할 수 있잖아요. 세 분야 정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저처럼 여쭤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돈 많이 버셨습니까? 네, 이제 이런 질문이 재테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네, 그럼 이제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그 얘기를 해드리죠. 그럼 오늘 내용을 듣고 나면 제가 나중에 이 질문을 다시 안 드릴 수 있겠다라는 답변을 네. 드릴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도 경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누구나 재테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디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참 모르겠거든요.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3가지 편견이 있다라고 책에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 3가지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가 소비죠. 소비. 소비에 관해서 네. 편견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나쁘다. 줄여야 된다. 뭐 혼내야 된다. 이런 쪽도 유명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책 제목도 많고요. 근데 그건 좀 틀린 말이죠. 사실은. 네. 근데 소비는 나쁜 거고 줄여야만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건 돈에 관한 순수한 관점이고요. 돈과 삶에 관한 양쪽을 본다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 있죠. 이를테면 소비의 반대말이 저축이잖아요. 그죠. 그럼 저축은 오늘을 희생하는 대가로 내일을 밝게 하는 거라면 소비는 내일을 희생하는 대가로 오늘을 밝힌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균형 측면에서 보면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것이 낫죠. 근데 소비를 마냥 줄여야 된다라고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독하게 강하게 때려가면서 하는 거는 좀 안 좋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돈 잘 안 모여요. 실제로는. 맞아요. 내가 커피 한 번 덜 마시고 나서 현타 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이런 것까지 아껴가면서 내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뭐 이런 얘기들 자주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줄이는 것은 어떤 사람은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서 전략을 해도 되는 시기가 따로 와요. 그런데 대부분 20, 30대한테만 이런 걸 강조를 하죠.
그죠. 정작 40대가 되면 내 인생에서 가장 수입이 많아지는 시점인데 이때는 또 전략을 강조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건 좀 모순이죠. 사실 내 인생에서 보면 가장 효과가 좋은 시절은 40대거든요. 네, 제일 많이 보니까. 그럼 합리적인 소비라는 것은 40대, 50대에게 더 필요한 것이다. 오히려 그때가 더 효과가 좋죠. 자, 그러면 재테크를 위해 극복해야 될 세 가지 편견 중에 첫 번째가 소비라는 것에 대한 편견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두 번째 편견은 어떤 건가요? 바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전략이죠. 전략. 그러니까 소비 얘기가 나오면 항상 전략이 또 따라오거든요. 전략을 그렇게 대책 없이 하면 사실 자괴감만 높아지고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죠. 그리고 다이어트처럼 무리하게 굶으면 요요 현상이 오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딱 드는 생각, 이번 생엔 나는 아닌 것 같아. 제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내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본인의 수입이 늘어날지 모르겠으나 정작 그렇게 핀잔을 받는 우리들은 돈이 안 늘어난단 말이죠. 네, 그건 제가 한 15,000명 이제 세는 게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그런 많은 분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아, 이걸로 해서는 돈이 안 모인다. 그럼 전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하는 방법은 아예 뭐 직선적으로 오셨는데 딱 답으로 얘기 드릴게요. 예산 세우세요. 예산 세우시면 그 안에서 전략하시든 쓰시든 하면 돼요.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진짜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듣잖아요. 꼭 필요한 지출만 해라. 그죠. 그러면 꼭 필요한 지출이 뭐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하신 분들조차도.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마치 기준을 안 정해주고 최선을 다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똑같죠. 내 꼬린 지점이 어딘지 정도는 알려주고 최선을 다해라 하면 내가 1시간 동안 열심히 해야 되겠다, 2시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냥 전략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기준점이 없는 스트레스만 주는 방법이죠. 반대로 예산을 세웠다면 그 안에서만 내가 하면 나는 적어도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냥 합리적인 전략만 해라라고 한다면 꼭 필요한 지출만 하라고 한다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스트레스 받죠. 이제 차이점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러네요. 절약에 대한 편견 두 번째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재테크를 위해 극복해야 될 세 번째 편견은 어떤 건가요? 지금까지 한 것은 이제 지출이었다면 재테크 영역에서 항상 우리가 듣는 말이 있죠. 투자. 투자. 네, 그 은행 가보면 또 증권사 가보면 뭐 투자 1등급, 2등급, 6등급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6등급은 1등급보다 뭐 안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틀렸어요. 왜요? 투자는 다 변동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이 6등급보다 변동성이 더 높을 뿐이지 1등급과 6등급 다 위험한 건 그런 면에서는 똑같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뭐 예를 들어 죽을 위험, 다칠 위험 이런 위험이 아니거든요. 그냥 변동성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현이 잘못됐다고 봐요. 투자 변동성인 거지 투자 위험은 아니에요. 네, 위험하다면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전을 잃을 수 있다. 내 원금을 손실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정상적인 위험. 금융상품이라면 원금을 손실 볼 수도 있다면 수익을 그만큼 낼 수도 있죠. 제가 조건을 달았어요. 정상적인 굉장히 지금 예쁜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네. 거죠. 그 얘기는 저희가 2부로 연결해서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돈키호테 2부 오늘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경제 수업이라는 책을 쓰신 한재민 작가와 함께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재테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계셨죠. 소비에도 편견이 있고 절약에도 편견이 있고 투자는 위험하다라는 이 편견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투자는 위험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앞서도 제가 질문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원금에 대한 손실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위험성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금의 손실을 보는 건 누구나 가슴 아프죠. 저도 가슴 아프고. 그런데 제가 아까 조건을 달았잖아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나 정상적인 재테크라면 손실을 볼 가능성만큼 수익을 낼 가능성도 똑같이 있죠.
이게 그렇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게 되면 불법 사금융이라든가 이상한 투자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죠. 정상적이지 않은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체로 수익이 높게 표시가 돼 있죠. 그러면 이건 합리적인 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보더라도 어쨌든 손실이 아닌 이득을 그만큼도 볼 수 있는 상품이었다. 정상적이었다면.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 투자는 위험하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변동성이 있고 나는 그걸 견딜 수 있냐 없냐 이 정도로 판단하는 게 투자 상품 들어가는 제일 쉬운 진입 방법이죠. 느낌 자체가 다르네요. 위험하다고 얘기를 들을 때는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데 지금 변동성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은 벽이 좀 낮아진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오늘 온 보람을 느낍니다. 재테크의 덕목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게 절약이에요. 앞서는 편견이 좀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이긴 한데 사실 작심삼일이거든요. 절약이라는 거는 책에서 절약의 함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략이란 건 가장 확실한 재테크인 건 맞아요. 그리고 가지지 못한 분들, 자산이 축적되지 않은 분들에게 유익한 툴이 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누구한테나 그 효과가 똑같지는 않다라는 게 문제죠. 이걸 저는 이제 책에서 패러독스, 그러니까 모순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월 생활비가 100만 원인 분이 있고 B라는 사람은 월 생활비가 1,0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A는 100만 원, B는 1,0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10%씩 전략하는 노력을 하면 나오는 성과 금액이 다르죠. 그렇죠. 10배쯤 차이 나네요. 원래 재테크의 본질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노력했을 때 1% 나는 길이 있고 2%가 나는 길이 있다면 당연히 2%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전략은 100만 원 쓰는 사람보다 1,000만 원 쓰는 사람이 더 효과가 좋아요. 똑같은 10% 전략하면. 그러면 전략의 효과를 높이려면 소비를 높여놔야 돼요. 이건 좀 모순이죠. 그리고 실제로 노력이 똑같지도 않아요. 맞아요. 한 달에 네. 100만 원 쓰는 분이 10% 전략하는 거는 정말 되게 힘든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반해서 나오는 결과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나는 내 인생에서 지금 전략을 해야 될 시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죠. 네. 그러네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문득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짠테크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졌어요.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이렇게 잔돈 모으는 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몇 걸음 걷고 나서 몇 원씩 받고 몇십 원 받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챌린지들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제 얼굴이 약간 부정적인 표정으로 변하시는 게 될까요? 과연 될까요? 당연히 효과는 있죠. 저는 챌린지, 무지출 챌린지든 전략 챌린지든 뭐 효과는 있다고 봐요. 어떤 관점이냐면 숫자 관점에서. 네.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노력을 해서 8,000원만 지출했어라고 한다면 2,000원 아낀 거예요. 이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숫자 개념에서 게다가 안 썼다면 뭐 더 아꼈네요. 좋죠. 그러니까 돈에 관한 가치 판단에서 숫자를 이해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되죠. 이걸 시도하다 보면 금액들이 다 보이거든요. 소고기 금액, 돼지고기 금액, 닭고기 금액. 그죠?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돈에 관한 가치 판단하는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무지출 챌린지에는. 이건 전략의 목적을 맞췄고 안 쓰는 데 목적이 맞춰진 거지.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10,000원짜리로 살 수 있는 걸 한번 머릿속에서 10가지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마 조금 들 거예요. 뭐 못감. 조금 더 진지하게 하면 메모를 해보셔도 돼요. A4지에다가. 한 20개까지 쓰다 보면 생각보다 많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얘가 왜 이렇게 비싸지? 정이 뭐 이해를 더 빠르게 하고 싶다면 뭐 마트에 가시면 돼요. 마트에 가시면 다양한 금액들이 써져 있죠. 그쵸. 그러면서 비슷한 금액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돈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제일 필요한 99%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략하는 건 알아서 되거나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10,000원으로 누군가는 2만 원의 효과를 내고 누군가는 10만 원의 효과를 낸다면 당연히 후자인 사람의 인생이 그렇죠. 편하고 돈도 더 잘 모이겠죠.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무지출 챌린지보다는 이렇게 짠테크 같은 것들이 더 효과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무지출 챌린지나 짠테크나 비슷하죠. 돈에 관한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개념이니까 저는 여기에 돈에 관한 가치 판단하는 연습하는 과정을 좀 넣어보셔라. 전략보다는 가치 판단. 두 가지를 병행한다면 더 좋겠네요. 네.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재테크를 하더라도 좀 무난한 거를 추구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재테크도 내 삶의 스타일이나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활용도가 높은 재테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전략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략 말고 전략, 스트레티. 네, 발음이 정확하진 않아서 죄송합니다. 네. 저는 책에서 한 6가지 정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네. 혹시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제목만 살짝 언급해 드리자면 일단 표준적인 전략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단기, 중기, 장기로 돈을 배치해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짧은 방망이 전략. 목돈 전략이죠. 길게 안 보고 짧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전략이 잘 맞아요. 네. 그다음에 또 인플루언서 전략이 있죠. 제가 이제 지난 한 1년 정도 아프리카 TV에 그 수입 높으신 BJ분들도 상담도 하고 일부 연예인도 이렇게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항상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런 소득은 높지만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나는 좀 불안한 분들을 위한 또 인플루언서 전략. 그다음에 또 333. 네. 그러니까 지출, 소비성 지출과 저축을 각각 3씩 하고 나머지를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아직 내 인생의 길이 정해지지 않았다. 나는 지금 다음 직업이 뭔지 모르겠다. 아직은 난 학교를 더 다닐지 직장 계속 여기서 더 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이라면 333도 괜찮아요. 죄책감을 덜어주니까. 일단 30% 요거 좀 설명해 드릴까요? 네. 333은 30%만큼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30%만큼까지는 30%를 쓰라는 거예요. 최소. 최소 30%. 그리고 최대 최소 30% 이상을 저축하시라는 것. 그러면 매달 소비를 할 땐 적어도 내가 번 돈의 30%는 반드시 소비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30%까지가 아니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네네네. 왜 이렇게 하냐면 그럼 나머지 빈 공간 있죠. 네. 30% 이상 썼고 30% 이상 저축을 했다면 뭔가 빈 공간이 최대 60%에서 0%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달 분위기 따라서 알아서 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적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30%만큼은 나는 저축을 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있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돈도 모입니다. 30%만 저축해도 나쁜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도 못하고 살거든요. 네. 네. 게다가 30% 이상을 쓰게 되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구차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정신적으로는. 이건 이제 소득 수준이 다르니까 누군가한테 30%는 꽤 큰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그래도 작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나를 죄인으로 만들거나 구차하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제가 딸내미한테 이걸 얘기를 했어요. 333 전략. 혹시 아빠도 없고 네가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 너의 직업이 앞으로 학교를 더 다닐지 아니면 직장 더 다닐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333만 해라. 그러면 돈은 모이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군요. 네. 그밖에 뭐 공무원 전략이나 뭐 소소한 전략들이 있는데 이제 취향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무원 전략은 뭐예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실 박봉이잖아요. 요즘 공무원 뭐 구급 공무원 되고 나서도 또 안 하신다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사실 공무원의 최대 장점은 죽을 때까지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안정적이다. 단지 좀 높이가 낮죠. 그죠? 대신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면 평생 나오니까 이런 분들은 대출 테크닉을 써야 돼요. 공무원인데 대출 테크닉을 쓰고 있지 않다면 뭔가 자신의 장점을 잘 못 이용하고 있는 거죠. 나의 장점은 소득인데 주된 게 소득과 자산이잖아요. 자산은 예를 들어 20, 30대 같은 경우는 모아진 게 별로 없을 수 있고 40대도 요즘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근데 소득은 다 다르죠.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누군가는 변동성 있고 누군가는 10년밖에 없고 누군가는
죽을 때까지. 그리고 공무원의 최대 장점은 소득이 높다는 아니에요. 맞아요. 대부분은. 네. 소득이 길다예요. 죽는 날까지. 어쨌든 연금도 소득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최대한 그 테크닉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이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출은 미래에 올 소득을 당겨서 쓰는 거니까. 미래의 소득이 확실한데 왜 안 당겨요? 나의 장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공무원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빚이 생기게 되는 거고 어쨌든 이자를 지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주어진 삶 안에서 그냥 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빚을 가져와서 대출을 땡겨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흔히 이제 대출은 위험하다, 뭐 우리 집안에 대출은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죠. 사실 대출은 지속적인 지출이라는 점에서는 위험할 수는 있죠. 계속 놔두면. 그런데 한 3가지 정도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대출 이자, 두 번째는 대출 사이즈, 그리고 세 번째는 대출의 특성. 무엇을 위해서 했는가. 네. 세 번째부터 얘기 드리자면 예를 들어 전세자금 대출이나 해외 여행자금 대출이다. 이건 무조건 소비성 지출이니까 그렇죠. 금리 여부를 막론하고 일단 지출이죠. 네. 하지만 요즘 뭐 영끌족 얘기 많이 나오는데 부동산 담보 대출로 대출을 했다면 적어도 미래 투자 가치에 의해서 이 돈이 바뀔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래 가치를 낙관적으로 받는가, 너무 비관적으로 받는가. 저는 이제 그걸 그레이 존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소비에서 이도저도 아닌 소비도 아니고 저축도 아닌데 미래 상황 따라서 바뀌는 보험과 대출이 대표적이죠. 그렇죠. 보험도 미래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면 너무 많은 소비성 지출을 하게 되죠. 그렇죠. 반대로 뭐 너무 낙관적으로 봐서 난 주식 투자 전문가고 실제로 있는 분이에요. 난 주식 투자 전문가고 의료 실비 하나면 충분하고 어차피 병원비 나와봐야 뭐 얼마 안 되고 난 그 사이에 그 돈마저도 돈을 모으겠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면 이제 인생이란 걸 맛보게 되겠죠. 그렇죠. 본인이 가졌던 생각이 그냥 계란을 들고 가던 그 시골 어느 처녀의 그 꿈 같은 로맨스. 나는 이 알을 잘 부화해서 닭을 만들고 닭이 또 알을 만들고 그다음 소를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알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해놓고 그런 꿈을 꿔야죠. 그렇죠. 근데 네, 자꾸 그런 깨지죠. 그 알들이 서로 간에 또 부딪히기도 하고. 야, 이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빨려듭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는 거고. 요즘에 대출 받을 때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변동금리랑 고정금리 중에 뭐를 선택해야 되지? 저도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지금 20년째 받고 있어요. 그렇군요. 요즘만 하는 질문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숨은 뜻이 그거잖아요. 어느 쪽으로 받아야 내가 이자를 덜 낼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건 아는 사람이 없죠. 이것도 투자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 보기보다는 제가 표준을 얘기 드릴게요. 변동금리로 가져가게 되면 이거는 은행과 가입자가 동등해요. 소비자와 은행이 서로 균형을 맞춘 밸런스가 있죠. 변동금리는. 오르면 은행이 위험해지는데 또 소비자가 돈을 또 그만큼 이자를 낼 거니까. 그렇죠. 반대로 고정금리는 은행이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높이 받아요. 그럼 좀 힌트가 되시죠. 은행은 그냥 퍼주는 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여기 망하면 국가 경제에 어마어마한 자본주의에서 은행이 망하면 게임 끝나거든요. 맞아요. 네, 자본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은행은 변동금리로 할 때는 그냥 시세대로 맞추겠어요라고 하는 거고 고정금리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만큼 더 받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과거 경험상으로 보면 고정금리가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이자를 냈었던 건 맞는데 뭐 투자가 늘 그렇듯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또 아무도 못 하겠죠. 저는 일단 전문가지 쪽집게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 저의 큰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네. 네. 중요한 팁인데 그냥 내가 현금 흐름이 꼬이는 건 원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변동성이 싫다라고 한다면 그땐 고정지출로 가는 쪽을 기준으로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고정금리로. 네, 그러니까 나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싫어. 그러면 그냥 고정금리. 근데 조금 감당하더라도 난 효율성을 추구하겠어. 그럼 변동금리. 그렇군요. 기준을 잡아주셨습니다. 제가 작가님 책을 이렇게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재테크를 하려면 통장 정리란 책상 정리를 잘해야 된다. 통장 정리는 이해했어요. 근데 책상 정리는 왜 잘해야 될까요? 저 그거 잘 못하거든요.
제가 MBTI로 보면 N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상상어린 표현을 했는데 네. 작가님이 진지하게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구나. 저도 네. 진지하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통장 정리라고 한다면 일단 뭐 말 그대로 돈의 흐름을 통장 세 개로 딱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로 제가 책에서 표현을 했고 책상 정리라고 한다면 왜 우리 공부할 때 어지럽혀져 있으면 또 잡생각이 나잖아요. 재테크도 마찬가지죠. 뭐 A 은행에 돈이 있고 B 은행 돈이 있고 A 증권사에 돈이 있고 C 증권사에 돈이 있고 뭐 Z 증권사에 또 CMA 프로모션 때문에 또 하나 또 한 300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면 얻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건 제 말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돈 모인 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재테크 거잖아요. 우린 엑셀 관리 전문가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잘못하면 이렇게 하면 엑셀 관리 전문가가 돼버리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도 인생에 또 다른 길이 열릴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재테크라는 점에서는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증권사 한 군데로 몰아주시는 게 좋다. 그 얘기를 꼭 해드리죠.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좋아요. 그냥 버튼 누르면 현 시간부로의 나의 금융자산이 한눈에 보이니까 그런 과정을 이제 저는 책상 정리로 표현을 한 거죠. 지저분하게 널려있는 재테크 아이템들을 모아라 이렇게. 근데 또 여기에다가 또 내가 힘을 쏟고 있을 때 더 좋은 상품이 또 나오면 네. 저기에다가 또 살짝 나누게 되고. 두 가지가 있죠. 네. 더 좋은 상품이 있고 더 좋은 곳으로 보이는 상품이 있고 아하. 네, 더 좋은 곳으로 보이는 상품들이 더 많죠. 이를테면 난 국내 주식도 어렵긴 하지만 요즘 하도 해외 주식이 좋다고 하니 네. 해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해외 주식 프로모션, 뭐 수수료 땡땡땡 %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좋아 거기에 보이는 건가요? 깔 같은 글씨가 있잖아요. 최대 500만 원 한도, 6개월 한도, 뭐 이런 거요. CMA 금리 저희는 6% 드려요. 그럼 솔깃하죠. 그랬더니 50만 원 한도 뭐 이런 거. 맞아요. 깨알 맞아요. 같은 것들을 잘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훨씬 많고요. 실제로 좋은 게 있긴 하지만 증권사를 옮겨야 될 만큼 그런 정도의 가성비 나오는 건 저는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사실 작가님한테는 이거에 대해서 안 여쭤보면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20년 동안 부동산 방송을 하셨어요. 네. 그죠? 재테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근데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일 거예요. 집 사야 될까요? 기다려야 될까요? 네. 돈이 된다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역시 20년간 거의 뭐 한 19년간 받아온 질문인데 그죠? 2013년에도 이 질문이 나왔고 지금도 이 질문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돈이 되시면 사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집 사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예요. 두 분들이에요. 첫째, 무리한 현금 흐름을 끌어다 쓰신 분들. 이렇게 되면 굳이 부동산 아니라 어떤 투자를 하셔도 항상 가슴이 조바심 나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대부분 실패해요. 이렇게 하면. 두 번째는 너무 고점에서 잡으신 경우에요. 저는 이제 구체적인 말을 쓰는 쪽으로 이제 습관하고 있는데 고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그죠? 고점의 기준이 뭘까요? 호재가 이미 다 드러난 경우? 이미 집값이 다 많이 올라간 경우?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호재가 없었던 시절은 없었어요. 2013년에도 있었어요. 호재는. 그렇군요. 네, 정부의 부양책 그럼 이런 것. 고점이라는 건 어떻게 봐야 돼요?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어, 30%쯤 이상 오르면 일단 고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30%.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를 기준점으로 할 것인가. 지금이 아니라 지난 3년에서 최대 5년. 이거는 이제 시절마다 약간의 가감을 해야 돼요. 마치 지역별로 월세 수준이 다른 것처럼 이건 약간 감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AI가 되면 이것도 감이 아닌 뭐 스탠다드로 되겠지만 3년에서 5년 정도 기간의 평균 집값을 놓고 이거보다 30% 이상 올랐다면 일단 긴장하셔야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더 솟구치려면 강한 호재가 있어야 돼요. 이때는 정부 특성을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사요 말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이게 지역으로 사실 찍으시죠, 지역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네. 전국적인 데이터 놓거나 통계 데이터 놓고 하시는 분들 있죠. 네. 저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뭐 저는 개인이니까 전 소식건 얘기할게요.
부동산을 데이터로만 놓고 얘기하는 건 거의 불가능이에요. 그건 국토부 장관님한테나 해당되는 거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요. 예를 들어 서울시 집값, 뭐 수원시 집값 얘기하는데 수원 집값 다 사실 건가요? 우리가 사는 건 수원의 집 한 채고 서울의 집 한 채예요. 맞아요. 인천의 네. 집 한 채고 인천에서도 송도의 집 한 채이거나 서구의 집 한 채이거나 그럼 거기만 알면 돼요. 네. 그러니까 중고 마켓하고 비슷한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땡땡 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중고 잘 파는 또 최근은 또 뭐 야채도 있더라고요. 네, 얘기해도 될지 몰라서 제가 줄였는데 네. 거기서 보면 아이폰이나 갤럭시 사실 때 평균가가 있던가요? 없죠. 진짜 중구난방이에요. 거기를 운영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평균가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국토부 장관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분 입장에선 정책을 해야 되니까 그분은 서울시 집값 하나로 뭐 서울의 집 한 채로 정책할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전 정부가 실패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핀셋 규제로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꼬인 거죠. 네, 전체를 봐야 될 분이 핀셋으로 봤으니까. 요건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얘기를 해드릴 거고. 여튼 지금은 집을 사야 되냐라고 한다면 수원에서는 영통과 그다음에 동탄에 인접한 지역 또는 오산 비행장 또 이슈가 좀 있거든요. 이쪽이라면 조금 더 긴장하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유는요? 좋은 부분이죠. 호재들. 네, 호재죠, 호재. 반대로 구도심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 따라서 급상승한 건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인계동 쪽을 참 좋아하는데 이쪽은 수원에서 제일 필요한 걸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자신 없다면 또 인계동 쪽에서 한번 수원 지역이라면 또 노려보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방송 해도 괜찮나 싶긴 합니다. 저희 PD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요. 오피스텔과 아파트 이 두 가지 중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아파트가 유리하죠. 평균적으로는. 오피스텔이 한동안 굉장히 인기지 않았나요? 그거는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근데 오피스텔이 원룸이 아니라 투룸 이상 기준이죠. 그러니까 오피스텔과 빌라가 잠깐 점프할 때가 있어요. 10년에서 한 15년쯤에 한 번씩 점프를 하거든요. 계속 재미없다가 네. 그 시기에 보신 거죠.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제로서는 괜찮은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나홀로 오피스텔이거나 이런 경우는 또 다르게 봐야 되겠죠. 그럴 땐 순수하게 그냥 오피스텔 월세 가치로만 집중하셔야 되는 것 정도나 굳이 2030 세대에게 팁을 하나 드린다면 전세에 대한 대안으로 오피스텔을 잠깐 징검다리로 활용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또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오피스텔 경매는 일반적인 복잡한 주택 물건보다는 어렵진 않거든요. 조금 전문가랑 상의하시면 괜찮은 가격에 한번 잡아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잡게 되면 일단 청약통장 지장이 없거든요. 흔히 또 2030은 청약통장 많이 기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청약 통장에 기대지만 사실 점수가 높지 않아서 많이 안 높죠. 네. 네. 당첨 사실 확률이. 재테크 전체적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청약 통장만으로 주택 전략을 잡는 거는 굉장히 불확실성 속에 가계를 끌고 가게 된다라는 얘기는 꼭 해드려요. 하지만 또 작은 돈으로 깔끔한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럴 때 기존의 청약 통장을 한 10년 넘게 15년 넘게 갖고 있었다면 좀 아깝잖아요. 그럴 때는 오피스텔을 전세 대안으로 매수를 해서 잠깐 갖고 계시다가 네. 나중에 조금 파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팁들 있죠. 특히나 재테크 뭐 333이라든가 아니면은 공무원 전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전략들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방송을 해오시고 오랫동안 또 많이 공부를 해오신 만큼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건 또 나와주실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섭외 요청을 드리는 거라서 좀 길게 얘기했는데 혹시 시간이 가능하실까요? 네, 불러주신다면 언제든 달려오겠습니다. 방송에서 섭외하면 거절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1, 2부 이렇게 걸쳐서 그 시간을 길게 드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짧았던 것 같습니다. 또 모셔서 더 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